꽃처럼 영롱한 별처럼 찬란 73세 나이에 체중 40kg을 유지하며 여전히 44 사이즈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르는 가수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한때 장파열 직전에 급성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고 링거를 꽂은 채 다음날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4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스캔들도 없이 오직 노래 하나로 정상에 올랐던 디바라면 우리는 과연 그 삶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1952년 7월 7일 서울에서 태어나 올해로 73이 된 윤신혜. 그녀의 이름 앞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시간들은 결코 반짝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79년 발표된 열의 한 곡으로 KBS 가요대상 여자 부문을 거머쥐고 같은 해 남자 부문을 받았던 조용필과 나란히 서 있던 그 순간, 그녀는 무대 위에서 말을 잇지 못할 만큼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긴 시간의 고단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열애라는 노래가 한 부부의 이혼을 멈추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고속버스 안에서 흘러나오던 노래를 들으며 젊은 시절을 떠올린 두 사람은 결국 돌아섰던 발걸음을 되돌렸다고 합니다. 노래 한 곡이 사람의 인생을 붙잡아 둘 수 있다면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의 인생은 또 어떤 무게를 견뎌야 했을까요? 20살 무렵 미군 클럽 무대에서 팝송을 부르던 소녀는 1974년 영화 별들의 고향의 주제가 나는 19살이에요를 통해 이름을 알렸고, 그 노래는 뜻밖에도 방송 금지라는 운명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폭발적인 성량과 아방가르드한 의상, 거침없는 무대 매너로 시대를 뒤흔들며 대학 신입생 환영회에서조차 문화 충격이라는 말을 들었던 그녀는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매주 라이브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체중계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늘면 곧바로 식단을 조절하며 술 한 모금조차 목을 아끼기 위해 멀리하는 삶. 그토록 철저한 자기관리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왜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왜 단 한 번의 스캔들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왜 수술 직후의 몸으로도 무대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73세, 지금도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조명이 스치면 20살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이 여인, 윤신혜의 인생은 과연 성공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한 시대를 통째로 노래로 버텨낸 한 여인의 시간을 따라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1952년 7월 7일 서울의 한 가정에서 5남매 중 넷째 딸로 태어난 윤신혜는 훗날 무대를 뒤흔드는 디바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 그녀의 이름은 윤성계였고, 집안은 특별히 예술가 집안도, 화려한 배경을 가진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도시가정의 딸로 자란 그녀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그녀는 운동장을 누비던 육상선수였고,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직접 배구부를 만들 정도로 활달하고 에너지가 넘쳤다고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늘 먼저 웃고, 먼저 손을 잡고, 먼저 뛰어가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그 성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갑자기 어색해졌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훗날 수천 명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될 소녀가 그 무렵에는 오히려 무대 울렁증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늘 긴장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내성적인 기질은 오랫동안 그녀를 따라다녔고,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는 노래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더 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소녀의 가슴 속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의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을 들으며 언젠가 저 마이크 앞에 서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의 반대가 심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길을 찾기로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 명동의 미군 클럽 무대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팝송을 부르며 밴드 활동을 했고 탬버린을 치며 밤 무대를 지켰습니다. 아직 자신의 이름으로 된 노래 한 곡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그녀에게 가장 값진 훈련이 되었습니다. 영어 가사를 소화하며 발성을 다듬었고 작은 무대에서 관객의 숨소리를 느끼며 무대 감각을 익혔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명동의 밤들이 윤신혜라는 이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집안의 넷째 딸이었던 소녀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준비하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명동의 미군 클럽에서 밤마다 팝송을 부르던 20살 무렵의 윤신혜는 아직 자신의 이름으로 된 노래 한 곡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 그녀는 그룹 활동을 하며 무대에 섰고 영어 가사를 또박또박 발음하며 흑인 소울 가수들의 창법을 흉내내곤 했습니다. 탬버린을 들고 리듬을 타며 노래하던 그 시간들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훗날 폭발적인 성량을 만들어줄 훈련장이었습니다. 명동 오디스크 캐빈 같은 음악 공간에서 활동하며 실력 있는 연주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그곳에서 만난 음악인들과의 인연이 조금씩 그녀의 길을 넓혀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한 선배 음악인이 한번 가보라고 권한 자리에서 영화 주제가를 불러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가 1974년 영화 별들의 고향의 주제가 나는 19살이에요를 녹음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의 목소리는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허스키하고 거친 음색이 아니었습니다. 맑고 순수한 마치 10대 소녀처럼 투명한 음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 노래의 주인공이 윤신혜였다는 사실에 놀라곤 했습니다. 녹음 과정도 지금처럼 편리하지 않았습니다. 채널이 많지 않아 한 번 실수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불러야 했고 높은 음역에서는 가성으로 처리하며 조심스럽게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노래는 영화와 함께 세상에 나왔지만 뜻밖에도 방송 금지라는 벽을 만나게 됩니다. 영화 속 배우 신성일의 대사가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되었고 주제가 역시 영향을 받았습니다.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신인 가수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기보다는 다시 무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룹 활동을 이어가며 팝송을 불렀고 점점 자신의 색깔을 찾아갔습니다. 이 시기는 윤신혜가 대중 앞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직전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아직은 대중가수라기보다 무대 위의 실력파 보컬에 가까웠고 화려한 의상이나 격렬한 퍼포먼스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대에 서면 누구보다 진지하게 노래에 몰입하는 한 젊은 가수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들이 훗날 1979년 열애로 폭발적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윤신혜를 단단하게 다져주고 있었습니다. 1974 년 영화 별들의 고향의 주제가 나는 19살이에요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윤신혜에게 그 노래는 단순한 데뷔곡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20살간 넘은 젊은 가수가 부른 이 곡은 맑고 여린 음색으로 많은 이들의 귀를 사로잡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전혀 다른 이미지 속에 가두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순수한 목소리의 주인공을 청순한 발라드 가수로 기억했지만 윤신혜의 내면에는 이미 훨씬 더 뜨겁고 거친 음악적 열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군 클럽 무대에서 소울과 블루스를 부르며 몸으로 리듬을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온몸을 비틀고 숨이 찰 만큼 격렬하게 표현하는 스타일은 이미 그때부터 싹트고 있었습니다.
나는 19살이에요가 방송 금지의 아픔을 겪은 뒤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은 그녀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음악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무대는 점점 더 강렬한 개성을 요구했습니다. 윤신혜는 그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음색 대신 조금씩 허스키한 소리를 연구했고 제니스 조플린 같은 거친 보컬을 동경하며 노래의 결을 바꾸어 갔습니다. 무대 의상 역시 점점 과감해졌습니다. 남들이 쉽게 입지 못할 아방가르드한 스타일을 선택했고 머리 모양도 기존의 여성 가수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동의 밤무대와 그룹 활동, 그리고 영화 주제가로 주목받은 경험이 쌓여 하나의 방향을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나는 19살이에요는 그녀에게 세상과 처음으로 연결되는 문이었고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고민하게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청순한 이미지 속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본능적인 음악성을 드러낼 것인가? 윤신혜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몇 년 뒤 열애라는 노래를 통해 완전히 꽃을 피우게 됩니다. 데뷔 초의 맑은 목소리와 훗날의 폭발적인 디바 사이에는 이렇게 치열한 준비와 방향 전환의 시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979년 윤신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한 곡이 세상에 나옵니다. 바로 열애였습니다. 그 노래는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라 한 가수의 이름을 시대의 중심에 새겨 넣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녹음 당시의 환경은 지금처럼 편리하지 않았습니다. 멀티트랙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채널이 2개뿐이었고 한 채널에는 반주가, 다른 한 채널에는 보컬이 들어갔습니다. 한 번이라도 음정이 흔들리거나 박자가 어긋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불러야 했습니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긴장 속에서 마이크 앞에 서 있었고 고음 구간에서는 온몸의 힘을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열애는 LP와 카세트 테이프로 제작되어 트럭에 실려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광경을 처음 보았을 때 윤신혜는 비로소 자신이 무언가 큰 일을 해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KBS 가요대상에서 여자 가수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남자 가수 부문은 조용필이었습니다. 한 무대 위에 두 이름이 함께 불리던 그 순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회자는 윤신혜의 눈물로 무대가 젖고 있다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눈물에는 무명의 밤무대 시절, 명동에서 팝송을 부르던 시간, 방송 금지의 아픔을 겪었던 데뷔 초의 기억이 모두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열애는 단지 상을 안겨준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한 통의 팬레터가 도착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던 부부가 버스 안에서 열애를 들었고 젊은 시절 함께 듣던 그 노래를 통해 마음이 흔들려 결국 이혼을 멈추고 다시 내려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윤신혜는 노래의 힘을 처음으로 실감했다고 합니다. 노래 한 곡이 사람의 인생을 돌려 세울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가수에게 가장 큰 보상이 아닐까요? 1979년의 열애는 그렇게 윤신혜를 스타로 만들었고 동시에 그녀에게 무거운 책임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녀는 단지 한 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과 시간을 함께 불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눈물은 기쁨이었지만 어쩌면 한 시대를 책임져야 할 디바로서의 출발을 알리는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1979년 열애로 정상을 밟은 뒤 윤신혜는 더 이상 단순한 히트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그녀는 무대 위에서 완전히 다른 인물로 변모합니다. 길게 부풀린 헤어스타일, 과감한 아방가르드 의상, 그리고 마이크에서 한참 떨어져도 객석 끝까지 닿는 성량. 그 모든 것이 그 시대에는 낯설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학 신입생 환영회 무대에 섰던 1981년 한양대학교 공연을 기억하는 이들은 아직도 문화 충격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20살 안팎의 학생들은 그렇게 몸을 비틀며 숨이 찰 만큼 격렬하게 노래하는 여성 가수를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처음엔 미친 사람인 줄 알았다고까지 회상합니다. 그러나 몇 곡이 지나자 객석은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그 폭발적인 가창력과 흡입력은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윤신혜는 노래를 부를 때 눈을 감는 버릇이 있었고 온몸을 활처럼 휘며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음악에 몸을 던지는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그 시절 해외 팝 음악을 듣던 청년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마이클 잭슨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한국의 마돈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윤신혜는 누구의 복사판도 아니었습니다. 제니스 조플린의 거친 음색에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무대 위에서의 그녀는 오직 윤신혜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습니다. 특히 당시 여성 가수에게 기대되던 단정하고 얌전한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다는 점에서 더욱 파격적이었습니다. 의상은 직접 연구하거나 디자이너와 상의해 제작했고 남들이 쉽게 소화하지 못할 스타일을 일부러 선택했습니다.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빛난다는 신념이었습니다. 1980년대의 윤신혜는 그야말로 시대를 앞서간 디바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그녀의 무대가 방송되면 부모 세대는 물론 학생들까지 화면 앞에 모였습니다. 그 강렬한 눈빛과 허스키한 음색은 이전의 맑은 소녀 이미지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열애로 이름을 알린 가수에서 무대를 지배하는 전설로 변해가던 시간, 1980년대는 윤신혜가 가장 뜨겁게 타올랐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한 세대의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1980년대 전성기의 화려한 조명 뒤에는 우리가 쉽게 상상하지 못하는 고된 시간이 숨어 있었습니다. 윤신혜는 그 시절 전국을 무대로 삼아 쉼없이 이동했습니다.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6시간, 길이 막히면 7시간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차 안에서 보내고 도착한 뒤 무대에 올라 부르는 노래는 고작 2곡, 많아야 3곡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관객과 여유 있게 인사를 나눌 시간도 없이 다시 차에 올라 서울로 향해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밤을 꼬박 사온 채 다음 일정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식사는 대개 차 안에서 해결했습니다. 김밥 한 줄과 물 한 병이 전부였던 날도 많았습니다. 전국 8도를 다녔지만 구경 한번 제대로 못 해봤다는 그녀의 말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서면 언제나 전력을 다했습니다. 마이크에서 몇 걸음 떨어진 채로도 객석 끝까지 울려 퍼지는 성량은 그 긴 이동과 피로를 느낄 틈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면 눈을 감고 온몸을 비틀며 감정을 쏟아냈고 관객들은 그 에너지에 압도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2도시를 오가기도 했고 아침에 출발해 새벽에 돌아오는 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온라인 홍보나 대형 음향 시스템이 완비된 환경이 아니었기에 가수의 힘은 오롯이 목소리와 현장 반응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신혜는 더더욱 자기 관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목을 아끼기 위해 술을 멀리했고 공연 전날에는 식사량을 조절했습니다. 그 시절 그녀에게 무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에 가까웠습니다. 광고와 포스터로 이미 매진된 공연을 취소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날에도, 피로가 극에 달한 날에도
그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전성기의 윤신혜는 그렇게 전국을 누비며 한 세대의 기억 속에 자신의 노래를 새겨 넣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빛나던 모습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그 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밤과 긴 도로 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80년대 윤신혜의 진짜 전성기였습니다. 1980년대를 뜨겁게 다궜던 윤신혜의 이름은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조금씩 방송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성기의 불꽃이 갑자기 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음악 시장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며 가요계의 판도가 급격히 바뀌었고 젊은 세대는 새로운 리듬과 스타일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록과 소울을 기반으로 무대를 장악하던 윤신혜의 음악은 여전히 강렬했지만 방송 편성은 점점 아이돌과 댄스 음악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설 무대가 점점 줄어들었다고 회상합니다.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이던 얼굴이 어느 순간부터는 특별 프로그램이나 콘서트 무대에서만 만나게 되었고 대중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한 시대의 가수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퇴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스포트라이트의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윤신혜는 방송이 줄어든 대신 무대에 더 집중했습니다. 라이브 카페에서 직접 관객을 만나고 지방 공연을 꾸준히 이어가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히려 화려한 조명에서 벗어난 시간은 그녀에게 음악의 본질을 다시 붙잡게 해 주었습니다. 대형 방송사의 카메라가 없어도 수십 명의 관객 앞에서도 그녀는 같은 에너지로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때는 가요 대상 무대에서 조용필과 함께 이름이 불리던 디바였고 대학 축제에서 문화 충격을 일으키던 존재였으니까요. 그런 그녀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나는 과정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윤신혜는 세대의 변화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하며 지금 만날 사람을 지금 만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겼습니다. 1990년대의 조용한 시간은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송 출연이 줄어들자 오히려 자기 관리에 더 집중했고 매일 아침 체중을 재며 무대를 준비하는 습관을 더욱 철저히 지켰습니다. 노래를 10년 쉬면 감각이 떨어진다고 믿었던 그녀는 단 한 번도 완전히 무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줄어들어도 그녀는 스스로의 기준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는 윤신혜에게 또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화려한 전성기를 지나 조용히 자신의 길을 지키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그녀는 스타가 아니라 진짜 가수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훗날 다시 무대 위에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내는 힘이 됩니다. 전성기 시절 윤신혜의 무대는 언제나 뜨거웠고 때로는 그 열기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를 때 자주 눈을 감았습니다. 음악에 깊이 몰입하면 세상의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반주와 자신의 호흡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공연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창 감정을 끌어올리며 노래를 부르던 순간 객석에서 한 청년이 갑자기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눈을 감고 있던 윤신혜는 가까이 다가온 인기척을 뒤늦게 느꼈고 그 청년은 그녀를 끌어안거나 입을 맞추려는 듯 손을 뻗었다고 합니다. 순간 공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스태프들이 급히 달려와 그를 제지했습니다. 윤신혜는 놀란 마음을 추스르며 무대를 이어갔지만 그날의 기억은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방송에서 그 일을 이야기하며 그때는 도망가야 했다고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당시의 긴장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녀의 무대는 열성적인 팬들을 움직일 만큼 강렬했습니다.
1980년대 공연 문화는 지금처럼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가수와 관객의 거리가 물리적으로도 가까웠고 감정의 온도 역시 높았습니다. 윤신혜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격렬한 몸짓은 관객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고 그 감정이 때로는 통제를 넘어서는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건 이후에도 노래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눈을 감고 여전히 온몸을 던졌습니다. 다만 마음 한편에는 무대 위의 긴장감이 조금 더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같은 이야기를 하며 요즘은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올라온다고 농담처럼 덧붙였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세월의 흐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는 무대 위로 달려올 만큼 열광하던 팬들이 이제는 객석에 앉아 조용히 박수를 보내는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그 세월을 함께 건너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벌어진 작은 소동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윤신혜라는 가수가 얼마나 강렬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팬의 돌발 행동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그 시대 공연장의 열기를 상징하는 기억이기도 했습니다. 윤신혜는 그 기억을 미화하지도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시대의 한 장면으로 담담히 꺼내놓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 속에서 우리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프로 정신을 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대는 끝까지 지킨다는 다짐, 그것이 바로 윤신혜의 방식이었습니다. 가수에게 무대는 선택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말하던 윤신혜에게 어느 날 그 약속을 시험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방 공연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밤, 갑작스럽게 배에 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복통이라고 여겼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단은 급성 충수염, 흔히 말하는 맹장염이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파열 위험이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 이미 대구에서 대형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포스터와 광고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붙어 있었고 수많은 관객이 표를 구입한 상태였습니다. 공연을 취소한다는 것은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날 밤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몸은 당연히 정상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에서 그녀는 공연 기획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사정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고 묻는 대신 오히려 공연을 진행할 방법을 상의했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녀는 링거를 꽂은 채 이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차 안에서 수액을 맞으며 대구로 향했고 공연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수술 자국의 통증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스태프들은 의자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서서 부르기에는 몸이 버티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관객 앞에 앉은 채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도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객석에서는 오히려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시작되자 윤신혜는 평소처럼 감정을 실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물론 몸을 크게 움직일 수는 없었고 격렬한 퍼포먼스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통증을 견디며 부른 그 무대는 그녀의 긴 경력 속에서도 잊히지 않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윤신혜를 단순히 가창력 좋은 가수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그 일을 회상하며 연예인의 숙명 같다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노래하는 모습만 보면 알 수 없는 무대 뒤의 책임감이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시대가 변해도 약속한 무대는 지킨다는 신념. 그 믿음이 있었기에
윤신혜는 오랜 시간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이름을 지킬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윤신혜의 긴 경력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사실 중 하나는 단 한 번의 스캔들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대였습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은 더 엄격하게 평가받았고 특히 여성 가수에게는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잣대가 적용되었습니다. 작은 소문 하나만 돌아도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윤신혜는 훗날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스캔들 한 번 나면 가수 생활이 끝나는 줄 알았다. 이 말에는 과장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현실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그녀는 수많은 남성 팬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공연장마다 꽃다발이 쏟아졌고 무대 뒤에서 기다리던 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관심을 철저히 무대 안으로만 한정지었습니다. 무대 밖에서는 늘 조심스러웠고 사적인 만남이나 소문이 생길 만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함께 활동하던 동료 가수들이 공개 연애를 하거나 결혼 소식을 전할 때에도 윤신혜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노래만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쉬웠을 리는 없습니다. 한창 청춘이던 나이에 누군가와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엄격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어머니도 바깥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웠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명예만이 아니라 가족의 평판까지 함께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윤신혜는 수십 년 동안 깨끗한 사생활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외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봄과 가을이 되면 더 쓸쓸해진다고 털어놓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무대 위에서 풀어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감정을 쏟아내는 순간 개인적인 외로움은 음악 속으로 흡수되었습니다. 대중은 그녀를 향해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말했지만 그 전설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매우 높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윤신혜에게 스캔들이 없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이었고 직업에 대한 두려움이자 책임감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며 가수로서의 삶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제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그녀의 이름 앞에 여전히 단단한 신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윤신혜가 73이 되도록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늘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성기 시절 무대 위에서 그렇게 뜨겁게 노래하던 여인이 왜 사랑 앞에서는 조용히 물러서 있었을까요? 그녀는 방송에서 비혼주의자는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놓쳤다고 표현하는 편이 더 가까웠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연예계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공개 연애는 거의 상상하기 어려웠고 스캔들 한 번이면 광고는 물론 방송 출연까지 막히는 일이 흔했습니다. 특히 여성 가수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었습니다. 윤신혜는 그때는 남자친구가 있다는 소문만 돌아도 활동이 어려웠다고 회상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사랑이 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사랑보다 무대를 앞세웠던 것입니다. 한창 또래 친구들이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를 키우던 시절, 그녀는 지방 공연을 오가며 차 안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신혼여행을 떠났고 누군가는 아이의 첫걸음을 지켜보았을 그 시간에 윤신혜는 무대 위에서 열애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에게 감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봄과 가을이 되면 유난히 쓸쓸해진다고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조용한 방 안에서 느끼는 정막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외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외로움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대 위에서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열애를 부를 때의 절절함, 허스키한 음색 속에 담긴 깊은 호소력은 어쩌면 개인적인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방송에서 한 번은 이런 농담도 했습니다. 주부 팬들이 많아서 제가 시집을 못 갔다. 웃으며 넘긴 말이지만 그 안에는 어느 정도 진실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대중은 그녀를 향해 박수를 보냈고 그녀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사적인 감정을 뒤로 미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선택은 누군가에게는 아쉬움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윤신혜에게는 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사랑을 포기했다기보다 사랑을 음악 속으로 녹여 넣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73의 나이에 그녀는 말합니다. 가능하면 이대로 곱게 늙고 싶다. 결혼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후회 없이 걸어왔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윤신혜의 삶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늘 조심스럽게 다루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노래는 누구보다도 사랑을 깊이 노래했습니다. 특히 1979년 발표된 열애는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수많은 이들의 인생과 얽힌 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방송에서 직접 밝힌 일화 하나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던 부부가 차 안에서 우연히 흘러나오던 열애를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연애하던 때를 떠올렸고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서울에 도착하기 전 다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윤신혜는 그 편지를 읽으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사랑은 지키지 못했을지 몰라도 노래를 통해 누군가의 사랑을 지켜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열애는 원래도 감정의 밀도가 높은 곡이었습니다. 허스키한 음색으로 이 세상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부를 때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가창을 넘어선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쩌면 무대 밖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노래 속에서 폭발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공개적인 연애도 없었지만 그녀의 노래에는 누구보다 절절한 사랑의 온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팬들 중에는 윤신혜는 사랑을 노래로 대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녀 역시 노래할 때 가장 솔직해진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아도 마이크를 잡는 순간 마음 깊은 곳의 감정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라이브 무대에서 열애를 부를 때면 객석에서는 조용한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젊은 날 그 노래를 들으며 사랑을 시작했던 이들, 혹은 이별을 견뎌냈던 이들이 다시 그 시간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윤신혜는 무대 위에서 늘 같은 노래를 부르지만 듣는 사람의 인생은 매번 다릅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사랑 대신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노래로 안아주는 삶. 화려한 결혼식도 가족 사진도 없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수많은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모여 윤신혜라는 이름을 여전히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73세 나이에도 여전히 44 사이즈 의상을 입고 무대에 서는 윤신혜의 현재 삶은 화려함보다 철저한 자기 관리로 설명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녀의 하루는 아주 단순하지만 엄격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체중계 위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몇백 그램의 변화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만약 체중이 조금이라도 늘어 있다면 그날 식단은 즉시 조정됩니다. 다음날 줄이면 된다는 식의 느슨함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어 온 이 습관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40kg 안팎을 유지하는 체중은 우연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절제의 결과입니다. 식사는 과하지 않게 늦은 시간에는 거의 먹지 않습니다. 특히 공연이 예정된 날 전에는 더욱 신경을 씁니다. 짠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목을 자극할 수 있는 술과 담배는 애초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목이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윤신혜에게 목은 곧 인생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마이크를 놓지 않았기에 목을 지키는 일은 곧 자신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계절이 바뀔 때마다 더 조심합니다. 공연 전에는 목을 푸는 연습을 반복하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준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날씬하고 세련된 모습이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이 쌓여 있습니다. 방송에서 그녀의 집이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화려한 음식 대신 간단한 재료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생활은 화려함보다는 단정함에 가까웠습니다. 이 나이에도 무대에 서려면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지는 않지만 노래 한 곡을 온전히 부르기 위해서는 여전히 체력과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도 스스로를 느슨하게 두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는 것들이 많지만 윤신혜는 유독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이 안쓰럽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여전히 같은 음정을 유지하기 위해 객석 끝까지 닿는 성량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오늘도 체중계를 확인합니다. 그 작은 숫자 하나에 담긴 집요함이 바로 지금의 윤신혜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990년대 이후 방송 출연이 줄어들었지만 윤신혜가 완전히 무대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더 가까운 거리에서 관객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라이브 카페 무대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노래를 부르며 화려한 조명 대신 사람들의 눈빛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수백, 수천석 규모의 공연장이 아니라 몇십 명에서 많아야 10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 무대도 똑같이 소중했습니다. 음향 장비가 대형 콘서트만큼 완벽하지 않아도 반주가 단출해도 그녀는 항상 전력을 다했습니다. 열애를 부를 때면 여전히 눈을 감고 감정을 끌어올렸고 고음 부분에서는 예전처럼 힘있게 소리를 뽑아냈습니다. 관객들은 종종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이른이 넘은 목소리가 맞느냐는 속삭임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공연 전날이면 꼭 발성 연습을 반복합니다. 스케일을 천천히 올리고 내리며 목 상태를 점검하고 공연 당일에는 말을 아끼며 에너지를 모읍니다. 노래를 10년 쉬면 감각이 떨어진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방송이 줄어들어도 아무리 대형 무대가 줄어들어도 그녀는 스스로 노래를 놓지 않았습니다. 관객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팬들과 짧게 인사를 나누며 예전 추억을 함께 떠올립니다. 1981 연대학축제에서 처음 봤다는 사람, 1979 연열애로 사랑을 시작했다는 사람, 이제는 손주 이야기를 꺼내는 나이가 된 팬들까지 그들의 시간 속에 윤신혜의 노래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노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합니다. 대형 방송 무대의 박수와는 다른 조용하지만 깊은 호흡이 라이브 카페 안에 흐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윤신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합니다. 화려한 시대가 지나도, 무대의 규모가 작아져도 노래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가수는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도 마이크를 잡습니다. 카메라가 없어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지 않아도 노래를 부르는 순간만큼은 여전히 디바입니다. 무대가 크지 않아도 노래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주던 윤신혜는 무대 밖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한결같이 소녀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방송에서 그녀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목소리는 맑고 낮으며 말투는 조심스럽습니다. 1980년대 서울 억양이 아직 남아있는 말씨는 오히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줍니다. 무대에서는 온몸을 비틀며 허스키한 음색으로 객석을 압도하던 사람이 일상에서는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차분한 태도를 보입니다. 가까운 지인들은 그녀가 말을 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키며 존댓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계산된 이미지가 아니라 오랜 습관에 가까운 성품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흰 옷을 입고 빵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을 때 시청자들은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귀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고 무대를 장악하던 디바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로도 자연스럽게 웃었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집 안에서도 정리정돈이 잘된 생활을 유지하며 특별히 사치를 부리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무대 밖의 윤신혜는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더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수줍어 보이는 사람이 무대에 서면 완전히 다른 인물로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녀는 그 차이를 무대는 또 다른 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일상에서는 차분하지만 음악이 흐르는 순간에는 숨겨두었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무대는 감정을 허락받는 공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대와 일상의 간극은 그녀에게 모순이 아니라 균형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조용히, 무대에서는 뜨겁게. 이 두 얼굴이 있었기에 윤신혜는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래할 때는 전설, 말할 때는 소녀 같다고. 그 한 문장 안에 윤신혜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윤신혜의 현재 수입과 재산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흔히 숫자를 먼저 떠올립니다. 몇 채의 집이 있는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혹은 은퇴 후의 생활비는 충분한지 같은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경제적 기반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곡의 이름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1979년 발표된 열애는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지금까지도 꾸준히 불리고 있는 대표곡입니다. 음원 수익 구조가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던 시절에 발표된 곡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각종 리마스터 음원, 방송 사용, 공연 무대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며 꾸준한 저작권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프로그램에서 과거 무대를 회상할 때마다 열애는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한 번의 사용료가 크지 않더라도 수십 년간 반복되면 그 금액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녀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라이브 무대에 오릅니다. 대형 콘서트보다는 중소규모의 공연이지만 오히려 고정적인 팬층이 있어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는 공연 기획자들에게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출연료가 화려한 아이돌만큼 높지는 않더라도 무대 취소 없이 약속을 지켜온 경력은 그 자체로 신용이 됩니다.
방송 출연 역시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닙니다. 회상 프로그램이나 토크쇼, 음악 특집에 초청되어 출연료를 받으며 이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녀의 소비 방식은 비교적 단정합니다. 대형 부동산 투자나 과시적인 소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공개된 집은 깔끔하고 단출했으며 명품이나 사치품으로 채워진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꾸준한 활동을 통해 모은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무리한 확장을 하지 않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무대를 지킨 사람에게 가장 큰 재산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금액보다도 노래 한 곡이 여전히 불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노래를 들으러 찾아오는 관객이 있다는 현실이 더 큰 자산일지도 모릅니다. 윤신혜에게 열애는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자산입니다. 수십 년 전 녹음실에서 2개의 트랙으로 힘겹게 완성했던 그 노래가 지금까지도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조용하지만 단단한 경제적 기반이 쌓여 있습니다. 윤신혜의 재산을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 더 큰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 쌓여 있습니다. 데뷔 이후 5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완전히 무대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그녀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1974 연영화 주제가로 이름을 알린 뒤 1979 연열애로 정상을 밟았고 1980년대에는 대학 축제와 대형 공연장을 휩쓸었습니다. 1990 연대 방송이 줄어들었을 때에도 라이브 무대를 지켰고 2000년대 이후에는 회상 프로그램과 토크쇼를 통해 다시 이름이 불렸습니다. 이 긴 시간은 단순한 경력이 아니라 한 세대의 기억과 맞닿아 있는 역사입니다. 팬들 중에는 45년 팬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1981년 대학 신입생 환영회에서 처음 그녀를 보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열애를 들으며 첫사랑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 팬들조차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손주 이야기를 하며 공연장을 찾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팬층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공연이 매진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관객이 꾸준히 찾아온다는 것은 곧 신뢰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무형 자산은 그녀의 이름입니다. 윤신혜라는 세 글자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상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송에서 그녀를 소개할 때마다 이 표현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오랜 시간 쌓아온 이미지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캔들이 없었고 무대를 지키는 태도가 변하지 않았으며 노래 실력 역시 크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브랜드와도 같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과거의 스타일지 모르지만 중장년층에게는 자신의 청춘을 함께한 목소리입니다. 그 세대가 여전히 소비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윤신혜의 이름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가치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시대의 변화에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와 온라인 클립을 통해 과거 무대가 재조명되면서 젊은 세대에게도 시대를 앞서간 디바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자산입니다. 음원과 공연 수익을 넘어 세대를 연결하는 상징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윤신혜의 진짜 재산은 통장 잔고보다도 수십 년 동안 무너지지 않은 이름과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시간이 만들어낸 자산입니다. 윤신혜의 재산을 숫자로만 계산하려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자산은 부동산이나 예금 잔고가 아니라 73세 나이에도 여전히 무대 위에서 흔들림 없이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입니다. 1979 연 녹음실에서 2개의 트랙으로 힘겹게 완성했던 열애는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라이브 무대에서 같은 음정으로 울려 나옵니다. 물론 세월의 결은 목소리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지만 고음의 힘과 호흡의 길이는 여전히 객석을 놀라게 합니다. 관객들은 공연이 끝난 뒤 서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70이 넘은 사람이 맞느냐고. 이 질문 자체가 이미 그녀의 가치입니다. 수많은 가수들이 시대와 함께 사라졌지만 윤신혜는 여전히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끝까지 관리해온 시간의 축적입니다. 매일 아침 체중을 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를 조심하며 공연 전날에는 말을 아끼는 습관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노력입니다. 그 노력 덕분에 그녀의 목소리는 지금도 상품이 아니라 예술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자산은 신뢰입니다. 수술 다음 날 링거를 맞은 채 공연장으로 향했던 사건은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그녀의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약속한 무대를 지킨다는 신념은 공연 기획자와 관객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윤신혜의 이름이 출연자 명단에 오르면 적어도 무대가 취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따라옵니다. 이 신뢰는 오랜 세월 쌓여온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가장 큰 재산은 세대의 기억입니다. 1981 연대학축제에서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던 청년들은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1979 연열애를 들으며 사랑을 시작했다던 연인들은 이제 손을 맞잡고 공연장을 찾습니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음악이 살아있습니다. 윤신혜는 무대 위에서 같은 노래를 부르지만 객석에는 각자의 사연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한 곡의 노래가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따라다니며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윤신혜의 재산을 묻는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아직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노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73의 나이에 여전히 무대에 서 있다는 현실은 단순한 생계 유지가 아니라 한 시대를 함께 건너온 증거입니다. 화려한 저택이나 거대한 투자 이야기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 목소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신혜에게 가장 값비싼 자산은 바로 그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73. 1952년 7월 7일에 태어난 한 소녀가 2026년에 지금까지도 무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윤신혜의 삶을 따라오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오래 노래하게 했을까?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사랑 대신 무대를 택하게 했을까? 무엇이 수술 다음 날 링거를 꽂은 채 공연장으로 향하게 했을까? 화려한 전성기, 대학 축제에서 문화 충격이라 불리던 무대, 1979년 KBS 가요대상에서 눈물로 서 있던 그 순간, 그리고 1990년대 조용히 방송에서 멀어졌던 시간까지 그녀의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굴곡을 관통하는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선택했고 누군가는 안정을 선택했지만 윤신혜는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로 결혼이라는 삶의 한 장을 비워두었고 사적인 감정은 노래 속으로 녹여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열애는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혼을 멈추게 하고 누군가의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라이브 카페의 작은 무대에서 그 노래를 부르면 객석에는 흰 머리를 한 관객들이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그들의 주름 속에는 1981년의 대학 캠퍼스와 1979년의 고속버스 안이 겹쳐져 있습니다. 윤신혜는 그 시간을 함께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녀의 재산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숫자로 답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작권 수익과 공연 출연료,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자산이 그녀의 삶을 지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은 아직도 고음을 올릴 수 있는 목과 매일 아침 체중을 재는 성실함, 그리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신념입니다. 수술 다음 날 의자에 앉아 노래를 부르던 그 장면은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압축한 상징이었습니다. 화려함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태도는 남습니다. 윤신혜는 시대가 변해도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의 아방가르드한 의상도, 1990년대의 조용한 시간도, 2020년대의 라이브 카페 무대도 모두 그녀의 역사입니다. 밖에서는 소녀처럼 말하고 무대에서는 전설처럼 노래하는 이 이중성은 오랜 세월을 견디게 한 균형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결과로만 판단합니다. 상위 개수, 음반 판매량, 통장 장으로 측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윤신의 인생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사랑을 뒤로 한 선택은 과연 후회로 남았는가? 아니면 더 큰 의미로 남았는가? 그녀는 말합니다. 가능하면 이대로 곱게 늙고 싶다. 그 말 속에는 화려한 욕망 대신 조용한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73세, 지금도 무대에 서서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노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그녀의 결론일지도 모릅니다. 한 시대를 노래로 건너온 여인, 윤신혜. 그녀의 삶은 거대한 저택이 아니라 긴 시간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집. 그 안에는 노래와 기억과 절제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녀는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인생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